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잠깐 인트로덕션을 한 대로 바젤 2 프레임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3 프레임워크이 지금 현재 프레임워크인데 바젤 3는 실은 바젤 2에 추가적인 규제 사항이 더 붙은 경우고요. 기술적인 면은 실은 이제 바젤 2 프레임워크에 좀 더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제도가 어떻게 이제 변천이 돼 왔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오리지널 바젤 코드는 이제 1988년도니까요. 우리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단위를 어디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 대출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를테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에 100을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뉴엘에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그 모뉴엘에 100억을 투자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경우는 리스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표준법에 의하면 정부는 솔번트하니까, 즉 파산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위험 가중치를 0으로 둬라. 위험이 없다, 상환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모뉴엘은 예를 들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200%의 가중치를 붙인다. 실제로 100억만 투자를 했지만 위험을 계산하는 척도로서는 얘가 200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일정한 정도의 자본을 이제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이 이제 표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제 실제로 특정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이게 잘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 자본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멘드먼트 이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상품들,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 즉 마켓 리스크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도 다 위험한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규제 자본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어멘드먼트가 되겠고요. 이제 뉴 어코드는 이제 이게 바젤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뉴 어코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서 기존에 규제하는 방식이 적정 자본을 규제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시장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웨이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친화적인 그런 위험 측정 방법을 들여온 것이 이제 바젤 2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일단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먼저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오리지널 바젤 어코드에서는 EAD라는 것은 Exposure at Default입니다. 그래서 Exposure라는 게 이를테면 제가 100억을 대출을 했다. 이게 신용 위험에 노출된 내 Exposur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Exposure라는 것을 왜 굳이 Exposure at Default라고 했냐면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100억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크레딧 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약정이 있어요. 약정이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도로 하려고 할 때 지금부터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부도를 낼지 안 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100억을 빌리고 있지만 리미트가 200억이기 때문에 이 부도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 익스포저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부도를 낸다면 얼마나 익스포저가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대부분은 이제 그냥 현재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이 다 그냥 익스포저 앳 디폴트가 되지만 익스포저 앳 디폴트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크레딧 라인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오리지널 코드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젤 협약이죠. 그죠? 코드가 협약이죠. 의하면
표준화된 어떤 리스크 웨이트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은 A은행과 B은행이 같이 취급하는,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리스크 웨이트가 이를테면 50%다. 그럼 50%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게 이제 표준화된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리스크 웨이트를 곱해서 그러면 이게 100억짜리 나간 것도 있고 뭐 50억짜리 나간 것도 있고 뭐 1000억짜리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이 가중치라는 것을 붙인 다음에 그거에 8%를 캐피털 차지, 즉 규제 자본으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8%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12점 몇이죠? 12.5인가요? 네, 12.5가 되는데 이 배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요. 자본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대출 비즈니스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12.5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저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최저 기준이니까 12.5가 맥시멈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10배 정도 하든 뭐 5배 정도 하든 다 좋은데 맥시멈으로 12.5보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어떤 대출은 위험하기 때문에 100이 나갔지만 150으로 카운트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100이 나갔지만 50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한 비즈니스를 8% 그러니까 12.5배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규제의 대표적인 거고요.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바젤 2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보면 이제 벤치마크 리스크 웨이트라는 게 이제 붙고요. 스탠다다이즈 된 거 대신에 어떤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ranularity,라는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쭉 모여서 하나의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출이든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그게 일정하게 이제 한정돼 있어서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예를 들어서 묶었을 때 서로 그러니까 고유한 어떤 위험들이 이렇게 상쇄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정을 이제 차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주고 이거는 제가 의미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근데 어쨌든 12.5배수로 해서 이제 캐피털 차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벤치마크 리스크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이 투자가 되면 대출이 나가면 거기에 이거만큼을 곱해주고요. 어떤 팩터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한번 곱해주고 이거는 LGD는 Loss Given Default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Exposure at Default인 것처럼 부도가 났다면 난 경우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겠느냐. LGD, Loss Given Defau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요 팩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경제 자본을 계산하는 어떤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이 이제 될 건데요. 어쨌든 이 벤치마크 리스크 웨이트는 보니까 부도율, 특정한 차주의 부도율, 내가 트리플 A 등급이다. 그랬을 때 내 부도율이 예를 들어서 0.03%다. 그러면 그거와 그 다음에 로는 나중에 보면 이제 자산 상관계수 뭐 이런 거로 나중에 또 이것도 디파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자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그 손실률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대출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 대출이 3년짜리일 수도 있고 5년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를 좀 조정하는 팩터가 뭐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팩터라는 것은 이러한 포뮬라로 계산을 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파이는 정규 분포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 스탠다드한 그런 함수고요. 그 함수 안에 뭘 집어넣냐면 이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서 계산된 값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보면 얘는 이제 표준정규분포 누적 밀도 함수의 역함수, 그죠? 역함수죠. 거기에 PD가 들어간 거고 마찬가지로 얘 들어가고요. 이 알파는 예를 들어서 99.9%다 그러면 0.999 뭐 이런 숫자가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부 등급법이 이제 바젤 2에서 그 도입이 되는데 IRB는 뭐의 약자냐면 Internal Ratings Bas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레이팅스니까 등급이죠. 등급에 기초한 그러한 규제자본 계산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등급법에서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Advanced IRB 은행, Advanced IRB를 내부 등급 모형으로 신청하는 은행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FIRB라고 해서 Foundation IRB거든요. 그런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IRB를 적용하지 않는 은행들은 감독 당국에서 제공하는 예를 적용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이 당시에 저축은행은 은행보다는 좀 커패시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직 이런 것을 이행할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다. 그런 데는 기존의 어코드대로 간다. 당분간. 그리고 능력이 있는 데는 내부 등급법을 쓰는데, 가만히 보면 이 공식에 보면 PD, 부도율이 나오죠. 그죠? 부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LGD가 나오고요. Loss Given Default가 나오고, 그 다음에 EAD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EAD 곱하기 PD 곱하기 LGD를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expected loss가 계산이 됩니다. 평균 손실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대출을 냈는데 이 확률 가지고 부도를 내요. 그랬을 때 손실이 이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곱해주면 얘가 보통 우리가 하는 expected lo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은행이 PD를 산출하는 어떤 등급 모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는 등급 체계를 14개로 가져가겠다. 맨 위가 상위 등급, 최하위 등급. 각 등급별, 얘는 부도율이 이거, 부도율이 이거, 부도율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제 그 PD 레이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은행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런 PD 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독당국이 승인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FIRB를 적용받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은행은 데이터가 더 있어서 PD뿐만이 아니라 LGD도 산출할 수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뭐 상업용 그 모기지 대출에 대한 손실률은 이렇다. 주거용 모기지에 대한 손실률은 이렇다. 기업 대출에 대한 손실률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EAD도 이제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EAD 숫자가 항상 동일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추정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즉 PD, LGD, EAD에 대한 모든 레이팅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AIRB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그게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표준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표준법이 있고 FIRB가 있고 이제 IRB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특정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즉 아니면 신용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더 있는 데는 그걸 정교하게 추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로 해서 계산을 한 이 값이 AIRB를 적용했을 때 경우가 표준법을 적용하거나 FIRB를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나오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 자본은 내가 1조를 들고 있는 거하고 2조를 들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규제 자본이 있다는 이야기는 걔는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활용을 못하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제 자본을 세이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은행이 능력이 되면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바젤 3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스템들을 쭉 갖춰가는데 하다 보니까 뭐 2008년도 뭐 이런 때 보니까 갑자기 리퀴디티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현금 흐름들이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퀴디티와 관련된 그래서 특정한 은행이 단기적으로도 조달이 잘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잘 조달이 돼서 비즈니스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개발을 해갖고 그 지표를 맞춰라. 이렇게 된 게 이제 바젤 3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젤 2 협약은 뭐 굉장히 두꺼운 다큐멘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필라 1, 2, 3 세 개가 있습니다. 필라는 잘 아는 것처럼 기둥이죠, 그죠? 신전의 이 기둥처럼. 첫 번째 필라 1은 보면 제목이 Regulatory Standard for Minimum Capital Requirement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 자본에 관한 규제 스탠다드를 정해놓은 겁니다. 표준을. 그래서 보면 그 주 목표가 뭔가 하면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하고 보통 시장에서 투자자나 어떤 카운터파티가 요구하는 경제자본의 의미하고를 일치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규제자본이 러프하게 당신네 은행은 1조를 규제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사람들이 왜 1조가 계산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조면 그럼 충분하냐? 뭐 이런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치시키자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IRB 캐피탈 이제 포뮬라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100억이 대출을 나갔을 때 그럼 당신은 규제 자본을 얼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set aside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포뮬라들이 막 나올 텐데요. 그 포뮬라는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asymptotic approximations to the risk factor mod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팩터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그 모델에 따라서 계산을 할 건데 그 포뮬라를 드라이브를 할 건데 그 포뮬라는 실은 차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고 한 그런 경우 특정한 차주가 도미네이트 하지 않는 여러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론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드라이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잘 그 분산화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 레귤러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99%의 확률 하에서 그러니까 1 year solvency probability of 99.9%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산한 일종의 벨렐 리스크 값이다. 네, 벨렐 리스크 값이다. 바하 컨셉트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예. 바하 컨셉트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럼 그 비즈니스 자체의 위험의 속성상 피하기가 평균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깨진다. 그게 expected loss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loss를 상회하는 어떤 손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이런 확률을 가지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메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ed loss는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행은 충당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당금은 이제 provision이라는 거죠. 그죠?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것이 그거고, 실제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상각을 하는 거예요. 아, 깨졌다. 평균적으로 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고 이제 상기해 나가는 거고요.
근데 평균적인 개념 이상에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벨레 리스크의 이제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타겟으로 99.9%라는 것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준에 의하면 싱글 A 마이너스나 트리플 B 플러스 정도다. 투자 적격 등급에서 좀 약간 밑에 있는 뭐 그런 등급이죠, 그죠? 네, 그런 정도고요. 당연히 이제 트리플 A를 타겟팅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큰 숫자, 0.99990인데, 9993, 9995, 9997. 근데 이 손실분포라는 게 꼬리가 아주 길어서 조금 더 갈수록 금액이 이제 굉장히 팍팍 커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네이밍을 하기를 이제 이런 컨셉에서 계산하는 캐피털 레이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100억이 나가더라도 리스크를 어저스트하면 얘가 200억이 된다. 그게 이제 리스크를 어저스트한 에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어저스트는 에셋 분에 내가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그 비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BIS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8%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미니멈 리ኳ어먼트고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체로 한 14%를 약간 상회하는 BIS 비율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이나 캄보디아 뭐 이런 less developed country에 가보면 은행들이 BIS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30%. 그러면 초우량 은행이냐? 중국도 아마 많이 높을 거예요.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감독 당국에서 규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제 일정하게 규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less developed country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언서튼하고 이제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분자에 자본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게 BIS 비율이 높아서 높은 그 숫자가 이제 국가 간에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필라 2 협약의 필라 2는 이제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저리 리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가 이제 그 특정 은행의 리스크와 관련된 규제 자본을 계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프로시저럴한 것들을 이제 한 것이 감독 당국의 점검 과정 뭐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뱅크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 하는 거죠. Assessing capital adequacy relative to portfolio risk고요. 그래서 은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CRO도 있어야 되고요.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커미티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PD 모델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 PD 모델은 이런 철학으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운영이 되고 뭐 점검하는 주기는 이렇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프로세스를 규정을 해서 문서화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필라 1에서 규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팩터 모형에 기초한 최소한의 요건의 자본 규제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리스크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가 있고 유동성 위험도 있고요. 신용 집중 위험도 있습니다. concentration risk. 특정한 이를테면 선박 산업에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필라 1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 되지 않은 아까 뭐 그래뉼라 포트폴리오 또는 어심타틱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그 포뮬라가 드라이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차이는 컨센트레이션 리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는
필라 1의 포뮬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이 필라 2에 근거해서 감독 당국이 추가적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쌓아라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많은 리스크 담당자들을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한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지금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보의 부보기관,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예보가 들어가서 이제 청산하는데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 그 예금보험 기금을 써야 되는 금융회사들은 다 레이팅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이제 등급이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현재 B등급인데 C등급으로 떨어졌다.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는 뭐 D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줬는데도 이제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 마더릿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일드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어한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테스트로픽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는 경기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업 앤 다운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뭐 업 스테이트는 노멀 스테이트. 그다음에 수축기는 우리가 다운 스테이트. 스트레스 마일드한 그런 경기 스트레스. 뭐 이렇게 디파인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008년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면 2003년 크레딧 카드 사태 상황이 다시 또 재현된다면 외환위기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렇게 다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임플리멘트를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보 같은 경우는 그 금융회사에 특히 이제 지금 은행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 이제 보통 대차대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일정한 모델링을 해서 스트레스가 탁 걸리면 그 숫자들이 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과연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즉 금융투자회사는 BIS 비율을 보통 안 보죠, 그죠? 거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수신을 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은 수신을 해서 여신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이. 근데 수신 기관이 아니니까 고객 돈을 안 받는데 디파짓으로 안 받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또 다른 라인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제 그게 일정한 감독 당국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150% 뭐 이런 수준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떨어지겠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손보생보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BIS 비율 대신에 지급 여력 비율. 그러면 그 지급 여력 비율이 얼마 이하로 하회하는 회사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그 테스트를 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쌓으라는 것이 필라 2가 이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라 3는 마켓 디시플린인데요. 이제 목적이 트랜스퍼런시를 즉 투명성을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험에서 A은행과 B은행을 비교한다든가 특정 은행이 시간적으로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이 필라 3에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공시.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은행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감독원에는 바젤 전담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하고, 은행 내부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컨설팅 회사하고 이제 해갖고 작업을 이제 몇 년씩 걸려서 굉장히 큰 단위의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요. 누가 제일 먼저 이걸 승인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 커패스가 있는 은행이 국내의 리딩 뱅크다. 뭐 그런 자존심 싸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승인 신청을 한 데가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입니다. 제일은행. 그래서 한때 어떻게 외국계 은행을 먼저 해줄 수가 있느냐. 국내 은행들도 있는데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좀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이건데요. 그러니까 바젤 이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이제 이행시키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커미티가 이제 BCBS라는 이제 커미티인데 바젤 커미티 on 뱅킹 슈퍼비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맞을 겁니다, 이게. BCBS가. 이 BCBS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젤2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IRB 은행을 이제 승인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승인의 핵심은 레이팅 시스템하고 레이팅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 갖춰져야 된다. 거죠.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validation of rating process가 있고요. 그리고, validation of 시스템 자체가 있고요. 여기는 감독 당국이 되겠습니다. 감독 당국. 감독 당국이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이 validation, 그러니까 이 특정한 지금 승인 신청을 하는 모델이 적정한지를 내부적으로 잘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레이팅 이쪽에 보면 이제 모델이 잘 디자인이 됐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컴포넌트에 대한 모델링이 잘 되어 있느냐. 즉, PD 레이팅 시스템, LGD 시스템, EAD 시스템, 을 구성을 했을 때 얘가 만들어 놓고 백테스팅,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쌓여갖고 모델링을 이제 사용을 해서 했잖아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들 에코노믹 캐피탈을 계산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손실, 우리 이런 시스템에 의하면 손실액이 특정 시점에서 요 바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쭉 했을 때 과연 과거 시점으로 적용을 딱 해봤더니 과연 그 바운더리 내에 손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아니면 튀어나온 일이 있었느냐. 이 튀어나오는 일이 예를 들어서 99.9%의 확률 안쪽에서 벌어진 것이냐 바깥쪽에서 벌어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테스트하는 게 이제 백 테스팅이 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이제 이제 다른 기관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컴포넌트에 대한 양적인 검증을 잘 해야 되고요. 나중에 양적인 검증의 이제 3대 요소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적인 검증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청색에 빨갛게 되어 있는 양적 검증뿐만이 아니라 모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잘 디자인이 되고 데이터 품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들 간의 리포팅이나 프로블럼 핸들링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잘 프로세스가 기술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게 아주 매직 워드인데요. 매직 워드인데,
internal use by credit officer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두꺼운 협약책이 와가지고 감독 당국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뱅커들이 뭐 있지만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국제 지급결제 문제를 가지고 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국제 간에 어떤 결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문제들은 다 대부분 전자화되고 세틀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국제 간의 결제와 관련돼서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유지할 그게 그렇게 커졌냐?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쪽으로 딱 틀은 거예요. 원래 규제하는 데에서 권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좀 삐뚤어지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BCBS에 정말 수학자라는 사람, 뭐, 이런 리서처들을 쭉 해갖고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굉장한 디테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는 철학과 가이드라인과 협약을 주고 나머지 이제 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서에 써 있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는 당신이 고안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큰 거는 던져준 거죠. 어쨌든 뭐 철학, 필라의 정신들은 다 뭐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고 뭐 그런 이야기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잘 짜서 나중에 장사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하고 감독 당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돼서 돈도 벌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위험을 컨트롤하면서 돈을 하라는 거, 영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만들면 이 사람은 분명히 4등급 정도의 부도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했는데 얘가 잘못되어 있으면 실은 5등급에 있는 사람이 4등급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류된 건이 많으면 그것만큼 손실도 일반적으로 커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한테는 더 싸게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 차지를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화하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험난한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로덕션으로 지금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강의 자료 중에서 챕터 14을 이제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 이게 지금 싱글 A 마이너스하고 트리플 B 플러스 정도를 생각하고 한 것이다 하는 내용은 이제 봤고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필라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필라 1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기호상, KIRB는 그 IRB에서, 적용하는 이제 규제자본의, 일정한 비율이 되는데, 이제 포뮬라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필라1에 보면 이런 포뮬라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레귤러터리 캐피탈은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트 섹터는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퍼레이트이 대기업이고요. SME가 중소기업이고요.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하고요. 보면 어떤 이제 익스포저가 이제 대출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의 비율만큼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2.5 아까 배수를 곱해서 BIS 비율의 분모, 즉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구하는 거예요.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 그래서 이 비율을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냥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 특정한 대기업의 부도가 났을 때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느냐, 손실률, 평균적인 손실률, 그 기업의 부도율, 그 다음에 여기에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될 자산 상관계수라는 이 로, 그 다음에 요 알파는 보통 99.9%라고 했으니까 0.999 뭐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저스트먼트는 이 H 팩터는 어디서 매직 포뮬라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그 BCBS에서 이 어코드를 낼 때 주로 이제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기 조정하는 그런 팩터를 임피리컬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 포뮬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에 지금 등급이 있어서 부도율이 얼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 나간 그 대출의 만기가 얼마, 뭐 2.4년 그 들어가면 이 매직 포뮬러를 타고, 특히 여기 B of PD는 또 이런 방법으로 타고 들어와서 계산되는 H로 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1이 곱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키 파트는 이제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올 거거든요. 저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친절하게도 감독당국에서 책자를 하나 냈는데요. 알기 쉬운 신비아S. 네, 이렇게 해서 책자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K라는 그 계산 공식 있죠? 걔가 이제 소요, 아까 캐피탈 리ኳ어먼트니까 리ኳ어먼트를 소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 때 이제 외국 거를 벤치마크 삼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적절한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게 실은 여러분들이 금감원이나 시험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략 뭐 이런 뜻이다 라고 하지만 그 잘 자기가 이해를 하면 한국말로는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실은 굉장히 좋은 뛰어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피탈 리ኳ어먼트를 여기 소요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예상 손실의 이제 개념이라는 게 보통 손실이 이렇게 막 발생을 하는데 손실률이죠. 그러니까 내가 총 익스포저가 있을 거고요. 총 익스포저 중에 얼마가 깨질 거잖아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비율로 취하면 이제 손실률이 될 텐데 그 손실률이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고 어떤 때는 평균 손실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하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상 못한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unexpected loss는 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통 이제 혼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이제 프리퀀시 측면에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쪽에서 이제 손실이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비율로 발생을 하고 이거보다 낮은 쪽은 뭐 저거 하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긴 테일을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분명히 좌우가 대칭이 아닌 이제 분포가 되는데 이 좌우가 대칭이 아닌 분포에서 평균은 계산이 됐고요. 어쨌거나 평균이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의 표준편차 라고 쓰는 경우가 한 번 있고요. unexpected loss는. 또 하나는 당연히 기대한 거에서부터 이쪽은 unexpected loss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예상 손실이라 하면, 이거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러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다 비예상 손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99% 바다. 그럼 손실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손실은 보통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신용위험, 그러니까 대출과 같은 신용위험인 경우에 손실이 아주 손실이 0인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테일을 갖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랬을 때 이 분포의 평균선은 여기가 아까 expected loss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alued risk는 maximum possible loss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에어리어가 99.9가 되는 threshold가 얼마일까? 이게 valued risk였죠. 그래서 valued risk 요 사이를 이 사람은 이 문건에서는 그 UL, unexpected loss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기는 계속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valued risk고요. 거기에서 얘를 차감한 얘가 economic capital, 경제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자본은 요거를 쌓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얘도 당연히 쌓야죠. 충당금으로. 얘는 충당금으로 미리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은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러면 이런 경우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이 분포를 만들어낼 때 내 여러 차주들이 있을 텐데, 나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부도율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손실 분포가 일반적으로 같지를 않고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99.9를 하더라도 더 위에서 끊겼죠. 그죠? 그런 경우가 보통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컨디셔널 밸류얼 리스크 한번 배웠죠. 개념을. 컨디셔널 밸류얼 리스크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벌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손실이 어디서 발생하겠냐.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쌓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바젤2에서는 여기까지만 쌓는 것을 하고, 이쪽에 대한 이야기, 요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얘가 쉬프트 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필라2에서 감독 당국이 재량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니까, 아까 KIRB라는 것은 은행의 자산 손실률 분포에서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 바합값에서 예상 손실률을 차감한 비예상 손실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 부분이 앞에 그림에서 봤던 99.9% 하에서의 밸류얼 리스크, 바합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지금 1이라고 쳤을 때, 얘가 지금 밸류얼 리스크, 아까 그 값이 되는 거고요. 얘는 expected loss. 이론을 대출했을 때, 부도가 날 확률, 손실, 부도시 손실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게 실은, 여기 EAD가 있는데, EAD는 어쨌든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얘가 예상 손실. EL, 그 다음에 얘가 요것만이 지금,
그래서 이 차이는 당연히 아까 텀으로 이야기하면 unexpected los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왜 이런 모양이냐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좀 생뚱맞게 지금 R이 나왔는데요. 이게 row입니다. 그 기호로. 아까 자산 상관계수 있죠? 예. 그래서 R을 그릭으로 표현하면 row가 되는데, 예. 한글 문서인 관계로, 일단 row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정규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인데, 우리는 보통 파이, 캐피탈 파이를 쓰죠. 그죠? 예. 캐피탈 파이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 G라고 썼습니다. 예. 위험 가중치. 소요 자기 자본 비율은 이것을 이제 하고요. 이제 이걸 계산해서 BIS 비율 산출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될 건데요. 최저 자본 비율이 지금 8%인 것을 가정을 해서 그거의 역수가 지금 12.5이기 때문에 보니까 소요 자기 자본율의 12.5를 곱한 값이 내분급의 등급법의 위험 가중치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이 문건의 앞을 가보면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 은행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래서 위험 가중이기 때문에 Risk Weighted Asset이죠. 그래서 RWA라고 아까 부른다고 그랬어요. RWA. 그래서 이 바젤과 관련된 은행의 시스템은 보면 RDS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reference data set. 그래서 RDS라는 것을 처음에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누군가 오기를 한 경우도 고쳐놔야 되고요. 데이터가 없는 것은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클렌징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한 차주가 언제 로운을 받아서 언제 갚았고 언제 또는 망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R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저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실은 일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있겠어요. 과거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DS는 뭐 이를테면 5년 이상 데이터로 구성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뭐 7년, 아마 제 생각엔 7년 정도 데이터를 권장을 했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일단 뭐 한 5년 정도를 데이터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더 쌓이는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 모델이 잘 맞는지 검증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을 보면, 이제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 마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엑셀에 있는 내 데이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거보다 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라클 기반의 그런 큰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걔로 저런 포뮬라들을 쭉 사용을 해서 RWA를 계산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RWA 하다 보면 이런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리스크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내추럴하게 위험 파라미터들이죠. 이 세 개 주요 위험 파라미터들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하는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하나 있어야 되고 다 이것들은 승인 대상이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기업, 정부, 은행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은, 즉 RWA는 특정 요소를 주어진 위험 가중치 함수에 입력하여 산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도 자산이 아닌 경우 위험 자산 산출 방법. 이거는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부도가 안 난 자산들이에요. 근데 이 RWA를 산출할 당시에 이를테면 모뉴엘이 부도가 났어요. 제가 거기에 이미 대출이 7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걔의 경우에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이거를 회수하는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 회수하는 기간이 보통 뭐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뭐 2년 이상 걸리는데 주요 회수되는 것은 한 2년 정도면 대부분 다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얘를 만들 때에도 지금 부도 났다. 부도 건수가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또는 손실을 받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걔를 확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아직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모델을 만들 때. 근데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제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부도가 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위험 상관계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이 상관계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 위험 요소 때문에 결국 제 스테이터스가 변해서 저도 이제 위험에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체계적 위험이라는 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 요소가 변했을 때 이 상관계수가 크면 내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작으면 적게 받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상관계수는 이 포뮬라가요. 12%가 로우고요. 24%가 맥스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등급인가에 따라서 내 PD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내가 요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떤 값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계산을 그렇게 하고요. 이 포뮬라는 당연히 준 거고요. 그죠? 규제 당국에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매직 넘버도 준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유자기자본 비율이 저게 만약에 상관계수가 주어지고 내 값을 알면 계산되는데 이 K라는 포뮬라가 그럼 K라는 포뮬라에 배수 12.5배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EA를 곱해주면 걔가 RW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를테면 현대중공업에 PD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상관계수 계산해서 이제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했어요. 저걸 계산을 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만. 그럼 다른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딱 합했을 때 과연 내가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한 명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두 명한테 투자를 하면 뭔가 상계되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박회사 A, 선박회사 B. 이러면 선박회사의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과연 각자를 계산을 해서 전부 더하면 그게 BIS 비율의 분모가 되겠느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어프락시메이션 포뮬라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걔가 과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제로 전부 더하면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올 거고요. 어쨌든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실제 이그젬플을 이제 한번 보면 이 예시가 특정 은행의 내부 등급이 5등급인 기업에 대한 대출 100억 원에 대해서
예금, 그다음 매출 채권,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 선순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 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요 자본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냐, RWA를 계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대출 어쨌든 이거 나갔고요. 여러 개를 지금 담보로 지금 잡았어요, 지금 그죠? 담보로. 한 사례를 그냥 들어보면 100억짜리에 대해서 예금 담보는 이제 10억 원 잡았다고 했으니까 걔는 뛸 염려가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5등급이라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은행의 부도율의 기준에 의하면 4%라고 했을 때, 0.04라고 했을 때 예금에 10억 원으로 배정이 되고 EAD가 매출 채권 아까 얼마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15억을 EAD로 잡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부를 잡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35 되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0억이 되죠. 그죠? 100억에 대해서 동일한 차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LGD는 매출 채권의 경우는 이번에 모뉴엘도 실은 매출 채권이잖아요. 선박 보냈다? 근데 보냈는데 엉터리 같은 그런 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게 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되는 LGD가 예를 들어 35%, 물론 당연히 그 특정 은행에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RDS상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해본 결과 매출 채권들은 4% 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 LGD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만약에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고요. PD 0.4, 0.04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만기 조정을 하고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했는데 얘는 LGD가 0이에요. LGD가 0입니다. 포뮬라에서. 그래서 얘는 K가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0.10. 매출 채권의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은 0.1 같고요. 얘는 좀 더 높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잡고 있지만 이 1000억에 대해서는 규제 자본을 산출을 할 때 RWA 기준으로 보면 100억이 아니라 125억 5,500만 이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난 경우에는요. 부도 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신용 대출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적용 LGD가 45%다. 그다음에 근데 이 건에 대해서 회사가 생각하는 예상 손실 최적 추정치가 만약에 42%라 하면 요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익스포저가 지금 이렇게 몰려 있고 다 이제 부도가 난 것들입니다, 지금. 부도가 난 것들인데 걔들이 LGD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여신들이든 뭐 이런 거였었고 대출이었고요. 이건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최적 추정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생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자, 지금 이것보다 best estimate of EL이라는 게 이제 전부 이쪽 보면 이쪽이 다 작죠? 이쪽보다. 그럴 때 이제 이 괄호가 이제 파지티브가 나오니까 그거 비율만큼의 12.5배수에서 EAD를 곱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룰이 다 그러니까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자산은 저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용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거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요새 KB에서 문제되는 유닉스로 돌리든 IBM 메인프레임으로 돌리든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서 돌아가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루스한 게 생기는 거예요. 신용대출 A라는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과거 보니까 한 45% 정도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정한, 신용대출 A가, 예상 손실 최적 추정치가 저게 왜 42%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LGD 개념인데, 그죠? LGD 개념인데, 왜 45보다 좀 낮다고 저걸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뮬라 밑에 있는 BEEA라는 것이 Best Estimate of Expected Loss인데, 그것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코드 자체에는 그 Best Estimate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바젤2의 AIRB의 그 어드밴티지가 당신이 잘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승인을 받으면 그걸 적용을 해서 저 RWA를 작게 계산할 수 있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 당시에는 BEA를 계산하는 것도 다 숙제 과제였습니다. 네, 이거는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학부에서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론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바젤 2의 아까 소요 자기자본 공식의 그 99.9% 하에서의 경제자본 또는 unexpected loss를 어떻게 어프락시미트하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제 고디라는 분이 쓴 2003년도에 쓴 그 페이퍼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웹에서 서치를 해갖고 가면 이제 원래 페이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읽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필라 1 포뮬라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주요 내용만 여기에서는 따왔어요. 뭐냐면 아까 이 고디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1요인 모형은 어떤 X라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런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정한 분포의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지만 X라는 한 요인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LN은 뭐냐면 loss ratio예요. loss ratio of credit portfolio.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신으로 구성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의 손실 비율입니다. small n은 number of obligors고요. 그 n obligor로 구성된 거니까 우리말로는 차주, 돈을 빌린 사람. n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그래뉴라 포트폴리오 또는 어심파틱 포트폴리오, 웰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포뮬라는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스 레이쇼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또 기호가 나오죠. Q는 뭐냐면 Q는 Target Survival Probability고요. 그래서 뭐 Survival Probability니까 99.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파 Q는 퀀타일. 이 Survival Probability에 해당되는 퀀타일. 그러니까 내가 n명으로 구성된 차주들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로스 레이쇼가 내가 1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로스 레이쇼가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레어하지만 뭐 다 부도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굉장히 리모트한 파시빌리티고요. 다 부도가 나면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로스 레이쇼가 굉장히 크겠죠. 거의 1에 가깝게 되겠고. 그래서 그 로스 레이쇼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질까 하는 것은 분포를 갖겠네요. 그죠?
이 분포상에서 결정이 되겠죠. 특정 시점에 realized and loss ratio는 그래서 이 분포 중에서 어떤 값이다. 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loss distribution이 있다고 하면, 얘를 랜덤 베리어블로 갖는 loss distribution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distribution이 있으면, 정규 분포가 있으면, 누적 밀도 함수가 있고, 퀀타일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알파 Q라는 게 이제 퀀타일이고, 로스 디스트리뷰션의 퀀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로스 레이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포에 누적이면 쭉 가서 결국 1이 될 텐데, 퀀타일은 99.9에서 1근 이 값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게 퀀타일 값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얘의 일정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죠. 그죠? 얘 값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퀀타일로 읽힐 거예요. 극단 쪽에서.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가 이 여신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무한히 보통 fine grained 또는 asymptotic 또는 well diversified 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unconditional한 ln의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거의 이제 기대값이죠. 평균적인 값. 얘 조건부로. 뭔지 모르지만 시스테매틱 리스크야. 그래서 그 로스 레이쇼하고 이거 조건부의 이거의 기대값이 이 차이가 0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well diversified가 되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얘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모형화를 하기가. 근데 조건부로 정의되는 이거는 모형화를 어떻게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디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 컨버전스 이야기는 잊어버리더라도 얘를 직접 보는 대신에 그거의 조건부 기대값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통해서 이걸 계산해 갖고 아까 바값이나 unexpected loss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게 어려운데 얘를 대신 집어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Q 퍼센타일 바값은 얘가 이제 그 Q 퍼센타일의 바값이 될 텐데 퀀타일이 걔를 얘 대신에 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된 거를 먼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얘는 이제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은 이제 요게 중요한 이제 결과가 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스 레이트를 생각을 합니다. 차주 I번째 차주의 로스 레이트 즉 LGD가 UI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I번째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가 AI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UI는 로스 레이시죠. 이거 조건부 기대값이에요. 시스테매틱 리스크 조건부 기대값을 이거라고 두자. MUI라고 두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조건부로 지금 된 거죠. 그러면 N명의 차주로 구성된 거에 구성된 로스의 expected value. 아까 조금 전에 요걸 들여왔잖아요. 그죠? 요걸 들여왔는데, 그걸 얘라고 표현했을 때, 얘가 어떻게 결정되겠느냐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체 내 포트폴리오가 되겠네요. 개별 차주들이 N명이 있는데 걔들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 분의 각자의 익스포저가 그거의 평균적인 조건부 손실률로 곱해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게 결국은 이제 기대값이 들어갔으니까요. 기대값이 들어갔으니까 평균 손실률이 되는 거죠. 조건부 평균 손실률. 이 전체 N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고디가 이제 뭘 보였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Q, 솔번스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밸류의 리스크 값은, 알파라는 값은, 이제, 요거의 함수로 계산을 하는데, 요 값으로 계산하는데, 그 값은 다시, 그러니까 얘를 X 조건부 기대값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다시 요 X 대신에, X 값에 해당되는 요 퀀타일 값 있잖아요. 요거 조건부로 계산한 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X의 알파 퀀타일 요 값은 뭐냐면,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정기분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기분포가 한다고 하면, 그럼 누적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값이 만약에 정기분포 한다. 그러면 얘가 99.9%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해보면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또는 얘가 99.9%에서 어떤 값을 가질까를 집어넣어서 퀀타일을 읽으면 그 값의 조건부로 계산한 요거의 기대값 하고 같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X가 나중에 정기분포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가정을 하고 할 텐데 정기분포하는 거에 퀀타일은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값 조건부에서의 얘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부는 항상 우리가 3디멘sion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X 변수가 변하고 X 이벤트, A 이벤트, 뭐 B 이벤트. 그럼 이게 동시에 보는 게 이제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합 밀도 함수를 끌고 다니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그냥 기대값 ln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경우는 뭐냐면 기대값 ln인데 이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축, B축이 있는데 B축의 이 값을 뭐로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하고 단면을 딱 잘라보는 거예요. 그럼 2차원이 되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값이 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값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긴 페이퍼를 짧게 그냥 결과만 썼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떤 99.9%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값하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손실을 입겠느냐 하는 것만큼 이제 이 unexpected loss 값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UL이고, 아니, EL이고, 여기서부터가 UL인데, 이제 이 값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이런 식으로 기대값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값으로. 그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그 기대값은 실은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건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봤더니 이렇게 계산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서메이션 사인이거든요. 이게 서메이션 사인. 그러니까 내 익스포저는 주어져 있고 얘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기대값은 내 LGD 모형에 가면 다 있거든요. 걔들을 다 더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포트폴리오의 로스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손실률이기 때문에 걔가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주 A, 차주 I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차주의
손실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한 기대 로스 값하고 그것들을 쭉쭉쭉쭉쭉쭉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교수님 설명 모르겠다. 그래서 읽으면 되는데요. 읽어서 뭐를 알려고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expected loss를 계산을 할 때, 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금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거든요. 얘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지금 염두에 두고요. 그죠? 계산하는데 얘를 계산할 때 나는 지금 차주가 n명이라고 하면 그 n명의 차주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실은 각자 해서 더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 각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다가 앞에 부분 스토리고요. 그거를 그냥 이 관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이 관점에서 계산하면 되도록 일단 모형을 이렇게 바꾸고요. 그 하에서 얘를 계산할 건데 이거의 구성은 각각을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KIRB 공식들 쭉 적용한 다음에 다 sum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summatio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은 지났고요.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한 예제를 든 건데 아까 본 알파 Q ln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퀀타일. 얘는 ln이 들어가 있는 퀀타일이니까 아까 ln이 이런 거잖아요. 손실분포잖아요. ln이 손실분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ln의 손실분포를 알면 그 다음에 99.9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되잖아요. 퀀타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얘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얘의 분포를 보려고 하니까 얘는 또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보여준 건데 요거 한번 돌아와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GD, EAD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PD 레이팅 체계도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이제 일반 기관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과거 작업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